선생님, 제 자식이라 잘 알아요. 이번에 많이 반성하고 다를 겁니다. 선생님, 많이 반성해서 이젠 다를 거예요. 절박함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느꼈던 굴욕감을 보기 좋게 만회하도록 노력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재수를 결정한 학생, 학부모님들로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반성, 각오, 다짐, 결심들이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고 100% 신뢰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 인해 수능 때까지 이러한 점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수를 결정하고 또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까담의 상담실 시리즈를 보고 계실 텐데 재수에 대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은 짜증이 많이 나실 겁니다. 아마도 속으론 재수학원 선생님이면서 지 밥줄은 생각 안 하나? 라고 짜증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재수학원 선생님이라는 직업과 상관없이 만약에 학생분들께서 수능에 실패했다면 재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슴속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수까지 하는 것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재수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막상 투자 대비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수에 대해서 냉정하고 철저한 대비를 함으로써 재수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직면했을 때 재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재수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견과 함께 유튜브에 있는 다른 입장의 선후배 이야기도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굳은 각오와 결심을 무색하게 만들고 우리를 N수생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분야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학원을 다니던 어떤 형태의 수업을 듣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정신과 마음 자세에서 우리가 하는 실수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방법에서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학습 방법을 실천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여가 활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에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전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따른 수능의 방해 요인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따른 요인들은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따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근무하는 재수학원에서 개강을 했을 때 저희 반 학생들과 1차 대면 상담을 할 때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재수학원에 등록하고 실제로 까담을 만났다는 가정하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오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굳은 각오, 학습 방법을 실천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여가 활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에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전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따른 수능의 방해 요인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따른 요인들은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따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근무하는 재수학원에서 개강을 했을 때 저희 반 학생들과 1차 대면 상담을 할 때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재수학원에 등록하고 실제로 까담을 만났다는 가정하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학원을 다니던 어떤 형태의 수업을 듣던 재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신자세, 즉 마음 자세를 결정하는데 우리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오류에 어떻게 빠진지 살펴보려면 가슴 아프지만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를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 많은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탐구 과목의 경우 등급 컷, 1등급 컷 점수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서 한두 개만 틀려도 나의 등급이 떨어지는 걸 보고 많은 공허함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이 가슴속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재수 비용을 듣고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또 주변에서 재수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재수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에 있던 감정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할 졸업식을 참석을 해보면 그 친구가 여러분의 절친이었던 또는 여러분이 싫어했던 친구였던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간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텐데 그때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응원의 이야기를 해주어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그렇게 들리지 않고 굴욕감, 모멸감, 어색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신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부담을 주어서 여러분을 큰 오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도한 욕심과 이상적 재수생을 설정하여 여러분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일단 위와 같은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여 동기부여가 좌절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울러 나는 재수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상적 재수생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현실적인 자신과 비교를 했는데 그것이 지켜질 때가 많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진 걸 보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마음 자세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수를 실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책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앞에 느꼈던 복잡 미묘한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그 굴욕감을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책을 씹어먹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대박 터뜨린 다음에 그 굴욕감을 말해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흔한 예로 여러분들 일단 책을 정말로 많이 살 거고 그리고 다이어리의 계획표는 정말로 화려하게 짜여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학습 계획의 면에서 한번 볼까요? 일단 독재형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 계획을 짜야 될 거고 또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멋진 강의를 듣게 되면 특강 계획을 또 추가로 짜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듣기 때문에 유명한 인강 선생님들의 공부를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개인 공부 계획을 따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 개인 공부는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지금 보는 것처럼 기본 개념서, 또 기출문제 풀이, 또 EBS 문제, 그리고 EBS의 변형 문제, 그리고 유명한 인강 강사 또는 학원 강사님들의 봉티형 모의고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3가지 계획에 5가지 계획이 더하여
한 과목당 무려 8가지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최소 수능을 5과목을 봐야 되니 무려 40가지 계획을 짜고 실천하려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실천하는 학생도 있기는 할 겁니다만 단언컨대 극소수 학생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느꼈던 그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1, 2주 정말로 코피 터지게 실천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3주째가 됐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슬픔으로 저와 상담할 때 우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실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이 오시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과도한 욕심에 따라 이상적으로 계획을 짜지 마시고 나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한 다음에 현실적이고 또 나의 노력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이 되게 하고 그리고 책의 권수를 최소화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4-5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4-5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공부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여러분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팔랑귀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점수가 떨어졌는데 내 짝꿍이 점수가 올랐다. 그러면 그 친구가 들었던 인강, 책을 싸그리 조사하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책을 다 뒤로 제낀 다음에 그 책으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그래서 결국 그 소중한 책,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 책 중에서 요새 나쁜 책은 거의 없습니다. 질적으로 괜찮은 책들인데 그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찔끔하다 보니 결국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본 개념 당연히 얻게 되는 거고 문제 푸는 요령도 당연히 얻게 되어서 수능장 가면 역시나 작년하고 비슷한 점수만 얻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획을 현실적이고 집중적이고 최소화되게 계획을 수립해서 똑같은 책을 또 보고 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한다 할지라도 또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 미적분 3번 돌렸어요. 선생님 저 확률 통계 4번 훑었어요. 이런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즉 여러분이 공부를 대충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 중에 반영이 돼서 훑었다, 돌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공부는 훑고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실수를 점하게 되느냐? 계획을 너무 장기적으로 짜게 됩니다. 제가 많은 재수생들과 상담을 해보니 보통 3단계 계획을 많이 짭니다. 선생님, 저는 6월 평가원 전까지 기본 개념 잡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 때까지 킬러 문제 잡은 다음에 점수를 수직 상승시켜서 그걸 잘 유지해서 수능 때 대박을 내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단언하지만 6월 평가원이 끝나면 여러분 성적이 좋던 또는 좋지 않던 긴장이 와르르 무너져서 이때부터 여러분 누수가 시작이 됩니다. 통학형, 독재형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슬슬 술을 마시기 시작할 거고 클럽에 다니기 시작할 거고 소개팅 미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소개팅 미팅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부에 방해되는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6월달 그렇게 방심이 시작이 되고 9월달에 안일하게 대비를 했다가 결국 수능에 망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3단계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한 달 단위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라고 조언합니다. 보통은 저희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한 달 단위를 계획을 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분화시키는 건 그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의 성취감과 그리고 보다 실천 가능한 공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구체적 예시를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체력 분배의 실수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보통 저도 이 얘기는 마라톤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라톤을 뛰시는 선수분들은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로 뛰지는 않습니다. 이미 코스 공부를 다 하신 후에 초반, 중반, 그 다음에 후반, 그리고 언덕, 내리막길, 그리고 막판 스퍼트를 어디로 할지를 다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아마 달리는 주법을 시행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정말로 초반에 무리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코피가 터질 정도로 또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고 기숙 형태의 학원인 경우 심지어 소등 시간 이후에 화장실에 몰래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은 1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2월 달 무리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후반부에 체력이 고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막판 밀도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해 수능을 망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 기숙학원 형태의 경우 9월달, 10월달, 11월달 택배로 뭐가 제일 많이 오냐면 보통 유명한 영양제가 택배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버텨도 힘든 경우가 되게 많고 영양제 광고에 나온 것처럼 만성 피로를 등에 달고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수능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수는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반부에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가능하면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본인이 약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가는 효율적이고 질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8월, 9월, 10월 때는 그 비축된 체력을 바탕으로 집중 있게 공부하면 여러분이 수능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체력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정신 자세와 마음 자세를 결정할 때 과도한 감정들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오류가 무엇인고 하니 이상적 재수생을 설정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 공부하는 건 좋긴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와 비교를 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비하를 너무나 심하게 합니다. 정말 웃기게도 여러분이 재수를 성공하시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기 비하를 하시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면 의욕이 상실돼서 정말로 재수를 망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재수를 시작한다 그러면 100% 이런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자지 않는 재수생. 두 번째, 무조건 숙제를 다 하는 재수생. 세 번째, 매달 모의고사가 매번 올라가는 학생. 그리고 주변에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버텨내는 재수생. 그리고 침묵질도 안 하고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재수생의 모습을 설정하고 그것을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물론 초반부에는 그것을 따라하긴 되지만 여러분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모의고사 점수가 한번 삐끗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적 기복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인데 나는 재수생이니까 힘들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자기 힘든 걸 부정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취감이 필요하고 자존감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1년 동안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선생님 그 말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나는 소위 말하는 대형 서점에 있는 자기계발서를 정말로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계발서를 보면 초인적인 슈퍼맨과 같은
인간상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그분한테는 그것이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획일되게 적용하려고 압박감을 주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읽은 사람들 그걸 못한 자신을 자꾸 비하를 합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계획을 빡세게 짜지 말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대로 쪼개고서 그 작은 계획을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잘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요새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라던가 아니면 경영과 관련된 책을 보면 특히 심리학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즉 계획은 클수록 쪼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직 잘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실제로 드는 다이어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목표를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0kg를 뺀다라고 설정한 사람이 있고 또 나는 한 달에 1kg를 뺄 거야 라고 설정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1년은 12달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달성하면 12kg가 빠지긴 하겠지만 얼추 1년에 10kg 정도를 결과적으로 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운동을 2주 동안 열심히 해서 500g이 감소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500g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수치적으로 살펴볼까요? 1년에 10kg를 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목표의 5%를 달성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한 달에 1kg를 빼겠다고 목표로 잡은 사람은 무려 50%를 달성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500g 뺀 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더 신이 나고 동기부여가 될까요? 장담하지만 이 사람이 될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노력해서 꼴랑 5%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그 95%의 계획을 달성하려면 내가 너무나 많은 노력과 오랜 기간이 걸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즉 언제 운동을 해서 그걸 다 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에 1kg를 빼려고 한 사람은 50%를 했으니까 그래 이제 절반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조금만 더 해서 절반을 채우자라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2주 동안 500g은 반칙을 하면 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밥 몇 끼 안 먹고 그리고 화장실 몇 번 가면 되겠죠. 이것이 정당한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기부여가 된다면 이 한 달에 1kg를 빼겠다고 목표 잡은 사람은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공허한 나머지 다시 폭식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요 현상이 오게 될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너무 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자기가 달성한 소소한 결과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값에 실망을 하고 의욕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세부적으로 현실적 목표를 잡은 사람들은 조그만 성과가 나와도 성취율이 크기 때문에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한테 저는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얘야 네가 모의고사를 한 달 계획으로 짜는 게 좋은데 왜 좋냐면 한 달 후에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에 전달보다 그게 원점수가 됐던 표준 점수가 됐던 100분위가 됐던 그것이 단 1점 또는 0.5%만 올라도 그거를 기쁘게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축하해주는 자축을 한 다음에 동기부여를 해서 다음 달에도 떨어지지만 말고 더 올리도록 노력하자라고 제가 설득을 합니다. 그럼 그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6월달까지 꽤 많이 오를 건데 근데 6월달에 100% 장담하지만 여러분 슬럼프가 귀신같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동기부여가 있고 성취감을 느낀 학생은 그 슬럼프를 잘 견뎌냅니다. 물론 그때도 그 학생 점수가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그냥 유지만 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의욕이 감소한 학생은 슬럼프가 왔을 때 댐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가능하면 짧은 계획을 짜서 내가 얻게 된 그 소소한 성취를 크게 생각해서 나의 성취감과 동기부여 그리고 자존감을 챙기는 근거로 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여기에 조심할 건 뭐냐면 이상적 재수생을 설정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금욕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겠다.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참고 어떠한 침묵의 유혹이 있어도 참고 그리고 잠도 견뎌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숙형에서 담임을 할 때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 니네 외박기간에 나는 재수생이니까 외박기간에도 학원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박을 나가도록 부추깁니다. 왜? 한 달에 25일에서 26일은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면 현실적인 생활을 감안해서 나가서 힐링하고 꼭 휴식을 취하고 오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외박을 나가면 첫날에 너희들이 술파인지 클럽파인지 영화관파인지 데이트파인지 또는 집돌이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편한 대로 힐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꼭 집에서 원기 회복을 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자. 나가서 책 같은 거 가져가지 말고 인간 같은 거 몰아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년 내내 그렇게 사는 건 사실 대단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운동선수의 얘기를 들어주면 물론 이치로 같은 선수는 있습니다. 일본 선수라서 뭐 반감을 가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프로 선수로서는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는 대단히 존경받는 선수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 때부터 프로 선수가 될 때까지 운동의 루틴을 빠진 적이 거의 손에 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이상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도 있지만 꽤 많은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휴식기에는 자기 운동을 생각도 안 하고 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자기 운동과 관계없는 공예작품을 만든다든지 미술작품을 만든다든지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새롭게 신선하게 바꾸고 다시 운동 훈련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수를 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따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트레스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나는 이상적 재수생과 비교해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금욕적이고 바른 생활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나중에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빵 터지게 되면 정말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강조를 해놨긴 했습니다만 엄격한 자제력을 전제로 하고 즉 술을 먹더라도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술 먹지 않을 거야. 또 친구들과 PC방 가서 오락을 하더라도 내가 이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거야 라는 엄격한 자제력이 전제로 된다면 현실적 생활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휴식도 적당히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또 이상적 재수생을 설정했기 때문에 나는 모의고사 성적이 매달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과 등수가 비례함수처럼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면 여러분들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하고 울면서 상담하는 경우가 대단히 학생들이 많은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선생님 저 재수학원 선생님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6월 9월 시험을 보니까 고3 성적 때보다 재수생 때 성적이 훨씬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정말로 피가 마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울면서 상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에게 비정상일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좋아해서 달리기를 좋아해서 제가 선물로
축구와 농구와 육상화를 선물로 줬던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걸 신자마자 바로 시합에 들어간다면 장담하지만 무조건 첫 시합은 성적이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신발이 새 거여도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발 볼이 다르고 관절의 길이가 다르고 힘주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새 신발이라도 길이 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신발을 신고 100% 자기 걸로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만약 학생들이 백지장 상태로 왔다. 그럼 가르치기가 정말로 수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뜯어 고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고 저희도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지만 새 신발이 길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이 내 머릿속에 체득을 하고 체득을 했지만 그걸 문제풀이 방법에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한 다음에 킬러 문제까지 응용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성적과 등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모의고사는 나의 단점, 즉 기본 개념이 빵꾸난 것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의고사 점수가 나의 수능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개강 OT 때 저희 학생들에게 강조해서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 줍니다. 즉, 빨리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가슴속에 설정해 놓은 이상적 재수생